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슴성형의 중심 라이언 성형외과 원장 최상훈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가슴 수술을 이미 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인데, 가슴 재수술에 관한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이유로 재수술을 하고 또 재수술을 겪게 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이쁘고 건강한 모양을 잘 유지할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가슴 재수술이라는 내용이 좀 다소 무겁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총론 느낌으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는 느낌의 발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중간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슴 수술을 하시고 나서 '내가 정말 가슴 재수술이 필요할까?'라는 이제 생각과 고민이 있으실 텐데 어떤 신호들이 있으면 가슴 재수술을 고려해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재수술은 의사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경험에 따라서 '이거는 해야 되고 또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재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여기 병원 이야기 다르고 저기 병원 이야기 다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슴 수술은 역사가 약 1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인류가 쌓아온 그 가슴 데이터, 그러니까 의학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술을 방향이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어 가슴 성형이 어떻게 보면 성형 수술 중에서는 데이터가 가장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의 논문들을 참조해서 이번 시간 세션을 준비했으니까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내용을 베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통은 가슴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가 "어느 날 한쪽 가슴이 딱딱했었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보통 가슴이 딱딱해질 경우에는 이제 촉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간 깜짝 놀라시기도 합니다. 샤워하시다가 발견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헬스장이나 탈의실 같은 데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가슴의 촉감이 달라진 거를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연구축에 대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한쪽 가슴이 물이 찬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리로도 출렁출렁 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만졌을 때 뭔가 보형물이 더 움직이고 안에 액체가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외상 아닌 이상 잘 흔하지 않고, 지연성 장액종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액체가 고여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찬 느낌이 있을 경우에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치료 과정을 걸쳐 가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느 날 한번 거울을 봤더니 내 가슴이 모양이 양쪽 높이가 달라요. 그리고 한쪽 가슴이, 원래는 가슴이 양쪽이 대칭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었는데 어느 한쪽이 밑으로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빠졌다든지 모양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형물 위치가 바뀌지 않았나, 아니면 내 몸에 흉터 형성이 새롭게 일어나서 과형성이 되지 않았나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가슴 재수술은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도 노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 노화 과정에 맞게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웃라인을 보여드리면 구형구축, 그다음에 디자인이 바뀌었다든지 모양이 바뀐 거죠. 그다음에 장액종, 파열, 그리고 이제 보형물이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보형물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재수술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5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초기 합병증입니다. 수술한 지 한 2-3 개월 안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그중에는 혈종, 혈종은 이제 피가 차는 걸 혈종이라고 합니다.
장액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차는 경우가 장액종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감염입니다. 수술 중간에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 후에 내가 뭐 심한 감기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이 감염이 일어나서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형태 변형입니다. 보형물이 본인 몸하고 맞지 않았을 때 구형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보형물 자체가 들어갔지만 내 몸의 살 자체가 너무 얇아서 리플링이라고 해서 주름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위치 이탈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누웠을 때 가슴이 너무 양쪽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밑으로 너무 내려간다든지. 그리고 보형물 문제, 보형물 자체가 파열이 있거나, 아니면 보형물, 내가 물방울 보형물을 넣었는데 물방울 보형물에 축이 있습니다. 12시, 6시에 축이 있는데 보형물이 뭐 내가 무리한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활동을 많이 해서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할 경우에도 모양 이상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넣으셨을 경우에는 보형물의 그 외피 자체가 많이 약해져서 누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형물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이제 판단인데, 내가 살면서 살이 쪘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깅, 요즘에 러닝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러닝을 많이 했더니 그 내가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수술했던 보형물 사이즈가 적당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나에게 가분한 거 크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경우에는 사이즈를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유형별로 어떤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초기 합병증은 아까 수술하고 나서 한두 달 이내에 발생하는 거를 초기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선은 그 재수술에 관련된 뭐 피막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보형물 파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가져오고 싶긴 했는데, 그러면 또 가슴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공포감이나 무서워하실까 봐 우선은 좀 알록달록한 사진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종 같은 경우에는 수술 부위 내에 피가 다시 고인 거를 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미세한 출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를 세척하고 새롭게 공간을 이제 깨끗이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기 장액종도 수술 후에 체액이 고이는 거고, 어 장액종은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을 많이 했을 때는 초기 장액종이 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감염인데, 감염은 이제 우리가 뭐 다래끼를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붉게 좀 올라오고 뜨겁고, 그다음에 좀 눌렀을 때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감염은 제가 요즘 이제 재수술 환자 리스트에서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2-3 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당뇨병이 있으셔서 내가 당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감염이 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화 혈색소 수치를 6 이하로 컨트롤하시고 나서 가슴 수술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봤고, 초기 장액종은 왜 생기는 걸까? 네, 왜 물이 찰까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수술할 때 미세 혈관이나 우리 몸에는 이제 혈액 말고도 이제 림프라고 해서 림프액이 이제 그 순환하는 림프관이 있는데, 림프관에도 손상이 있을 경우에 물이 일시적으로 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면역 세포가 있기 때문에 보형물이 우리 몸에 들어올 경우에 이거를 이제 면역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이물 반응의 리액션으로 물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내부를 잘 지혈을 하더라도 미세하게 아주 조그마한 양이 출혈이 있을 경우에도 장액종이 발생할 수 있고요. 수술 후에 안정을 취하면 좋은데, 요즘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일이 너무 바빠서 하루 이틀밖에 쉬지 못하시고 바로 직장으로 복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육아 자체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셔야 돼 가지고 몸을 많이 쓴다든지 했을 때 그 근육 자체에서 이제 계속 그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보형물하고의 압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장액종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미세 감염이라고 해서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피부 상재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우리 피부 뭐 어디 악수 같은 거 하거나 했을 때 그 우리가 항상 몸에 있을 수 있는 균들이
또 내부에 들어가서 처음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장입종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태 문제가 있겠죠. 형태 문제는 뭐냐면 모양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재수술을 고민하는 건데, 형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 위치 이상이나 구형구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형구축은 이제 사람마다 뭐 생기는 빈도수도 좀 다르고요. 보형물 회사마다도 구형구축의 발생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형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만두피처럼 피막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피막 자체는 우리 몸에서의 면역 세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면역 세포와의 떨어뜨리는 작용을 해 줍니다. 근데 이 피막이 너무 두꺼워져서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촉감 자체도 굉장히 단단해지고, 우리 단단해진 상태에서 또 피막 자체가 오므라들게 되면 구형구축으로 인해서 모양 변형이 오게 되죠. 그다음에 리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식염수 보형물 같은 경우에 좀 많았습니다. 만약에 300cc짜리 생리식염수 보형물에 300cc 생리식염수를 넣었으나 한 10에서 20cc 정도가 누출이 되어서 양이 좀 적어지면 그 주름 자체가 피부 밖으로 많이 보이는 형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운자루나 위고비 같이 이제 주사제가 나오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제 체중 감량을 예전보다 많이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체중 감량을 하실 때 항상 그 목표치를 정해 놓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한 뭐 2-3 일에 한 번씩이라도 거울을 유심히 보면서 본인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한 10에서 15kg 빼시고 나서 '내 가슴이 왜 이렇게 처졌지?' 아니면 '내 가슴에 왜 이렇게 보형물이 티가 나지?'라고 깜짝 놀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태 문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쪽은 이제 밑빠짐, 그리고 더블 버블은 뭐냐면 예전에 이중평면이 이제 한참 많이 유행했을 때 이중평면을 위해서 근육을 유두 아래쪽으로 다 끊어 줬을 때 보형물 자체의 무게도 있고 해서 그 가슴이 4 개처럼 보이는 현상이 더블 버블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더블 버블의 환자 증례도 하나 갖고 왔는데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비대칭이 이제 형태 문제로 있을 수 있는데, 누구나 우선 좌우 비대칭은 있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가슴 부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비대칭이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좀 비슷해 보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비대칭이 더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대칭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제 뭐 교정의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교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이 양쪽이 합쳐지는 거를 합가슴, 네. 가슴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그 떡국 같은 거 뭐 드실 때 조랭이 떡국처럼, 네, 그렇게 가슴이 양쪽이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수술을 복잡하지만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형물이 지금 현재 6 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그 보형물이 이제 초창기에는 굉장히 연구가 안 되어 있었고 우리가 공업용 실리콘을 이용해서 보형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체내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 FDA에서 보형물에 관한 안전성에 대한 임상 시험을 더 갖다 달라, 그리고 그 부작용 케이스에 대한 거를 갖다 달라고 해서 보형물과 유방암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보형물에 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이제 텍스처 타입에 대해서는 좀 아직 이슈가 있지만, 현재 나온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는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설명드릴 BII, 보형물 관련된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BIA, ALCL, 보형물 관련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보형물 문제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크게 대중적으로 많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이제 실리콘 파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실리콘 파열은 말 그대로 보형물이 터졌는 겁니다. 터진 건데 보통은 잘 모르세요. 예,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그래서 터진 거를 오히려 촉감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느끼시고, 안 터진 쪽이 약간 다소 약간 이물감이 있다라고 느끼시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 진료실에서 보면
되게 다양한 이유로 이제 많이 오십니다. 터졌는데 알고 있으셨으나 바빠서 수술을 못 하신 분도 은근히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 여행 같은 데 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순간 내 가슴이 뭔가 내부의 쪽으로 뭔가 벌컥, 뭔가 이제 느낌이 좀 이상해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터진 경우가 있고, '교통사고로 터지는 게 많을까?'라고 좀 다들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안전벨트 매는 그 부위가 가슴 부위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면 보형물이 잘 터지지 않을까?' 싶지만, 의외로 교통사고로는 보형물이 터진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그 동승자들이 갈비뼈가 부러질 동안에 보형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에어백 작용을 한 번 더 해 줘서 갈비뼈가 안 나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형물이 한 번 더 안전 장치를 해준 것 같고, 제가 어 어떤 분은 인제 인제 식사를 하다가 싸움이 나셔 가지고 인제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물리적인 이제 손상이 있었다."라고 하셔서 오셨었는데, 근데 굉장히 파열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려웠었는데, 그런 경우도 파열이 있었고,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파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열은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항상 초음파로 체크업을 하시고, MRI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데 MRI에서는 그 액체가 좀 고여 있거나 해서 발견 좀 더 침층적으로 검사해 봤더니 파열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요즘 뉴스에서 가슴 보형물과 관련된 ALCL과 같은 질환을 봐서 걱정이 됩니다. 재수술을 고려할 때 보형물 종류나 표면 형태를 바꾸는 것이 실제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BI의 ALCL은 텍스처 타입 보형물,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을 봤을 때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입자가 이렇게 소금빵처럼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코팅이 되어 있는 입자의 사이즈가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마크로 타입의 텍스처 보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면역 세포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림프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나누는데, 현재 시중에서 나오는 보형물들은 10 마이크로 이하, 그래서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이나 아니면 스무스 타입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로서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스무스 타입은. 그래서 만약에 재수술이라든지 아니면 ALCL이 너무 걱정되신다면 어차피 스무스 타입으로 수술하시면 굉장히 위험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형물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아까 제가 이제 뭐 살이 빠졌다든지 해서 니즈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다 크게 원했어요. 코로나 전에만 해도 다들 300cc 이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가전 수술 자체가 되게 보편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보형물 뭘로 하셨어요?" 그러면 뭐 무조건 코젤 아니면 식염수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졌었는데, 요즘 환자분들은 이제 브랜드를 알고 오세요. 뭐 "이 브랜드로 해 주세요." 그리고 브랜드 안에서도 서브 타입, 디자인별로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수술 방식도 뭐 예전에는 그냥 똑같았죠. 가둔 수술, 겨드랑이 밑선 뭐 이런 거 정도 있었고, 최근에 또 이제 모티바라는 보형물 회사에서 나온 프리저베라는 방식도 있는데, 그걸 또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디테일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무조건 가슴이 커야지 뭔가 '만족스러울 거다.'라고 인식이 강했다면,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매스컴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분들이 가슴이 너무 크게 되니까 이게 오히려 인위적인 느낌이 나오고, 인스타그램을 또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의 몸매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쁘냐 안 이쁘냐는 사이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비율이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 변화, 니즈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가슴을 봤을 때 윗가슴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거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남미 쪽은 위쪽 윗볼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오신 이제 고객님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좀 약간 인플루언서세요. 그래서 "어떻게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오셔서 가슴 수술을 하려고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상담 가졌던 의사 선생님들은 다 좀
윗가슴을 굉장히 채우는 느낌의 디자인을 선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없기 때문에 가슴 모양들을 좀 보고 윗가슴이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모양을 원하셔서 오셨다고 해 가지고 아무튼 뭐 영국을 거쳐서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셨는데 굉장히 먼 시간을 오셔서 굉장히 좀 느낌이 어 남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중이 변화해서 체중이 많이 빠질 경우에도 가슴 자체가 많이 처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 사이즈를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다람 놀보 님이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 좌우 모양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비대칭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수술 후에 변형이 생긴 건지 헷갈리는데 이런 경우 재수술로 좌우 균형을 맞추는 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넓은 질문입니다. 그 수술 전에도 아마 비대칭이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수술 과정에서 그 비대칭을 최대한 대칭으로 맞추기 위한 뭔가 수술적인 노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1년 뒤의 모습을 한번 1 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 년째 이제 계속 모양을 보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이제 사진 촬영을 하면서 모양이 변화가 있는지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뭐 밑빠짐이라든지 옆빠짐이라든지 아니면 사이즈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를 내려서 이제 그 회복 과정 그 이후에 모양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뭐 수정을 할 건지 아니면 내 체형이 뭐 새가슴이 너무 심해서 옆빠짐이 교정을 해도 다시 발생할 것 같다든 한계치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술하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타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솔루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 잘 상의를 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커피 러버분이 "가수술 후에 몇 년 지나니까 보형물 주름이 피부 위로 비쳐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몸이 숙일 때, 움직일 때 잘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재수술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고비나 마운자라와 같은 체중 감량 주사제가 나오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체지방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지방이 빠지면 우리가 이제 만세를 했을 때에도 갈비뼈가 비치기 때문에 보형물도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럼 개선책은 뭐가 있느냐. 지방 이식을 통해서 그 주름이 비치는 부분을 좀 더 두꺼운 살로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 차적으로 좀 더 아 보형물이 덜 비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충전율이 더 높은 보형물로 교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형물 교체라는 거는 또 가슴 재수술 치고는 좀 큰 수술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선은 뭐 수면 마취 정도로 근 보형물 위쪽으로 지방 이식을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뭐 필러라든지 뭐 아니면 사체 진피를 파우더 타입으로 해서 넣는 병원들도 있긴 한데 우선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본인 체내 자가 조직이 아니면 저는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크릿 정원 님께서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 윗부분 볼륨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 살이 빠져서 그런지 보형물 위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 종류를 바꾸는 재수술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긴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선 초음파로 그 보형물 위쪽에 두께가 얼마 정도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형물 종류 그러니까 예전에 보형물 충전율이 뭐 한 85% 90%의 보형물인지를 먼저 평가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형물을 바꾸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보형물 위쪽에 있는 살 부분을 지방 이식을 통해서 좀 더 두껍게 만드는 게 좋을지를 어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다시 니즈 변화로 와서 네 체형에 따라서 이제 보형물을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최근에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위험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 예. 많은 분들이 뭐 구행구축도 알겠고 하겠는데 진짜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위험 신호들을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연성 장액종입니다. 1년 지나서 갑자기 한쪽에 가슴이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0.8 에서 1.8% 까지 림프암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낮긴 낮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외국의 서양인 분들이 좀 이 수치가 좀 높은 편이고
아시아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예. 그래서 장애종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우선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중요하게 어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가슴 주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 관련이 아니더라도 유방암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섬유선종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 몸에서 잘 생기는 양성 물혹일 수도 있지만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직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겨드랑이에 림프절이라고 해서 여기에 림프절이 있는데 림프절이 비대하게 커졌다. 그런 경우에도 림프절을 생검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성 장액종, 그다음에 가슴 주위의 덩어리, 그다음에 림프절 비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밀하게 검사해서 안전하게 생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팩트 체크를 한번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보형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열이 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평생 가는 거 아니었나요? 뭐 차가 한번 밟고 지나가면 안 터진다는데요라고 하시고 그러는데, 우선 미국 FDA에서는 보형물은 라이프타임 디바이스가 아니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져갈 수는 없죠. 예, 이제 실리콘이고 이제 이 쉘이 뭐 티타늄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무이죠. 실리콘 고무. 그래서 언젠가는 수명이 있고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내 보형물이 잘 있는지 검사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제 FDA에서 이 공고사항의 이 페이지를 영어로 돼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4개로 나눠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형구축의 75%는 2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다라고 FDA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FDA에서 말하는 게 보형물은 영구적이지 않다. 그리고 피막이 형성이 될 수 있고 제거 또는 추가 수술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구형구축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FDA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합병증, 그다음에 지연성 장액종, 이런 감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알고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들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오시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내 보형물이 잘 있는지, 그리고 내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아주 깔끔하게 잘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BIA-ALCL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텍스처드 타입, 그러니까 우리가 보형물이 쉘이 껍질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목욕탕 가면 이태리 타올처럼 거친 게 있었어요. 거친 게 보통 이제 이런 희귀한 혈액암을 유발하고 있고요. 이 BIA-ALCL은 유방암이 아닙니다. 림프암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암입니다. 그래서 스무스 타입은 아직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수술하고 언제 생기냐? 보통 평균적으로 8년에서 10년 뒤에 생겼고, 이제 항률적으로는 뭐 3천 명에 한 명이다, 3만 명에 한 명이다. 되게 좀 굉장히 뭐라 해야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리고 이제 증상이 보통 한쪽이 뭐 굉장히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혈액 이제 보형물 이제 다시 재수술하기 전에 액체가 차 있으면 이 액체를 채취해서, 근데 한 양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채취해서 이제 CD30이라는 마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텍스처 타입을 했는데 그냥 불안해. 뭐 주체할까? 아직 그거는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뭐 증상만 없으면 우선은 살아도 된다라는 게 FDA의 의견이고, 핵심 증상을 보시면 유방의 부종, 비대칭, 그다음에 좀 만져지는 게 있을 수 있고 피부 발진, 그리고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 초음파나 MRI 검사 후에 면역 조직 하악 검사를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집에서 이제 보형물 수술을 하고 나서 집에 혼자서 뭐 괜찮아지겠지라고 고민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한쪽 가슴만 갑자기 부었다. 그리고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졌고 누르니까 아프다. 그리고 피부가 붉어지고 열감이 있다.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림프절에 뭔가 만져졌다. 그리고 모양이 변형이 됐고 수술 부위에서 분비물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수술하셨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원인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지금 오늘 자료 준비가 되게 방대하긴 한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냐? 그래야 좀 더 머릿속에 잘 박히실 것 같아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슬라이드 내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한쪽 가슴만 붓는다 할 경우에는 장액종, 혈종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후 1년 뒤에 지났을 경우에는 꼭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체액을 한번 채취를 해서 면역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이따 구형구축의 단계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한쪽 가슴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심한 통증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 구형구축은 베이커라는 의사 선생님이 등급을 나눴어요. 우리가 뭐 대학 들어갈 때 등급제 나누는 것처럼 베이커 그레이드도 있는데 베이커 그레이드 3부터는 수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3인지 4인지에 따라서 평가를 내려야 되고 피막이 이제 굉장히 확 강하게 쪼이면 생활을 못할 정도로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쪽 가슴이 붉어지고 열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병원을 찾아가셔서 내 가슴이 멀쩡한지 아닌지를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유선염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유선이 자체가 염증이 좀 발생해서 가슴이 좀 붉어지고 이제 열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가슴 수술 후에 이제 한 달 이내에 또 이런 발생할 경우에도 굉장히 한번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슴 초기에는 살 자체가 안 드러나서 그러니까 약간 울혈이라고 하는데 울혈이 뭐냐면 우리가 혈액 검사하려고 할 때 여기 고무줄을 묶어서 혈액을 채취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 보형물 자체가 너무 크면 이 주변에 이제 혈관들을 꽉 눌러버리는 느낌 같이 보이기 때문에 가슴 자체가 좀 양쪽이 붉은 느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울혈인데 생리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우울혈 현상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드랑이에 림프절이나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런 경우에는 꼭 검사를 하셔야 되고 텍스처 타입 보형물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도 검사를 더더욱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뭐 림프절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세포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MRI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구형구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형구축은 보형물 주변에 흉터 조직이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된 흉터 조직이 좀 더 두꺼워졌을 때 구형구축이 발생한다 하고 보통은 2년 이내에 75%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보형물들은 이제 구형구축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피막 자체의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부드럽고 구형구축이 낮아서 인기가 더 많고 미세한 감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이오필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내과 같은 데 가서 어디 뭐 강 건너가려 하면 막 그 돌에 막 이끼 같은 게 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유방 보형물뿐만 아니라 뭐 인공 관절이라든지 인공 심장을 넣으면 이끼 같은 게 끼는 게 그게 바이오필름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필름도 그 인공 의료 기기의 표면에 따라서 생성되는 그 두께 정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또 보형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에 피가 많이 차 있을 경우에도 혈종이 있을 때 구형구축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커라는 분이 그레이드 그러니까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도는 정상입니다. 내가 구형구축 1단계다 하면 뭔가 진행이 된 것 같지만 진행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레이드 1은 정상이다. 그레이드 2는 약간 딱딱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예민하신 분은 정상이어도 딱딱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딱딱한데? 난 이게 정상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레이드 2는 누군가가 뭐 해외에서 저한테 이메일로 이제 뭐 자기가 재수술을 고민한다 해서 이제 그레이드 2라고 하시면 막상 만나 봤을 때 그레이드 2가 아닌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2는 수술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이제 정확한 지표가 되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그레이드 3 같은 경우에는 촉감도 단단한데 사진을 찍었을 때 한쪽 모양이 가슴이 확 틀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겠죠. 그레이드 4 같은 경우에는 모양도 바뀌어 있지만 통증도 동반되는 경우를 그레이드 4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레이드 3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즘 굉장히 재수술이 많이 오세요. 제가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해 봤는데 예전에 인제 한 뭐 우리나라에서 가슴 수술이 이제 유행한 게 한 15년 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뭐 1 년에 과연 몇 명 정도 수술을 하냐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 가슴 보형물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10 년이 쌓이면 2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파열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이즈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구형구축이 3 단계나 뭐 4 단계였는데 내가 무서워서 어 병원 안 가고 그냥 혼자서 이제 삭히고 있다가 '아 이제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최근에는 하루에 2 분에서 3분 정도 재수술 상담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형구축일 경우에는 3 단계 같은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4 단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밑빠짐과 더블 버블. 그래서 이제 보형물이 어쨌든 밑빠짐이나 더블 버블은 둘 다 보형물이 아래로 이동을 하는 경우인데 이제 밑빠짐 자체는 그 유두 아래쪽에 이제 조직 자체가 막 늘어나면서 유두가 상대적으로 천장 쪽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 버블은 밑선 원래 있었던 밑선하고 보형물 하단이 분리가 되면서 가슴이 4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고 보통은 이제 수술할 때 포켓 자체를 너무 넓게 크게 만들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보형물을 막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한 350cc 정도 되는데 700cc까지 넣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밑빠짐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살을 빼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셨거나 했을 때 살 자체가 또 되게 힘이 없어집니다. 흐물흐물해지고 탄력이 없기 때문에 또 밑빠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증상 파열, 네, 터질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피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열이 되더라도 그 피막 안에 그러니까 왕만두 안에 있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잘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증상 없이 수년간 방치할 경우에는 피막 밖으로 노출되면은 뭐 모유에서 실리콘 젤이 나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출산을 준비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임신을 했다 할 경우에는 수술하신 병원에 가셔서 내 보형물이 잘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시기 한 2 주나 3주 전에 좀 거동이 힘드시겠죠. 그때 한번 오셔서 보형물이 괜찮은지 한번 체크업을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FDA에서는 실리콘 보형물 사용자는 5 6년 차 때부터 정기적으로 MRI 검사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하고 MRI, 당연히 MRI가 비싼 만큼 더 정확하게 더 나오겠죠. 그래서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또 90%의 민감도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고 그리고 MRI 찍어 보신 분들이 이제 뭐 많지는 않으실 텐데 들어가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뭔가 터널 안에 들어가서 뭔가 시끄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그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뭐 ADHD 뭐 좀 약간 불안 장애가 있으시면 MRI 찍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또 가슴이 합쳐졌거나 아니면 가슴이 너무 바깥쪽으로 빠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재수술의 조건이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는 아직 있진 않지만 미국은 인터널 브레이저라고 해서 내부에 장착하는 브레이저가 있어요. 갈라플렉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그 우리가 이제 뭐 수술할 때 녹는 실 있죠? 예 녹는 실을 베이스로 만든 브래지어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장착을 해서 뭐 옆으로 가는 거나 밑으로 가는 이런 거를 좀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근데 아직 한국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수술해야 될 분들이 한 최소 한 5천 명에서 한 1만 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격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보형물은 그래도 이물질로 넣는다고 치더라도 또 그 메쉬 망으로 된 그 브래지어를 과연 몇 분이 넣으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화 출산 이후의 처짐은 보형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출산하고 나서 살 자체가 처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방 거상 수술이라고 해서 유방 거상을 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슴 처지신 분들이 저는 좀 처진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500cc를 넣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장을 보는데 장바구니가 크고 이제 많이 늘어나 있어서 뭐 수박 같은 걸 더 담으면 담을 수는 있지만 그 올라오진 않아요. 처짐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장바구니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막 쪼라들거나 올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큰 보형물을 넣으실 경우에는 처짐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뭔가 확 변화가 생기니까 '와 잘됐다. 역시 가슴 수술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 보형물 넣고 나서 한 2-3년 지나서 예전보다 더 처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상 수술이라고 해서 가슴 조직을 잘라서 올려주는 수술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불만족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예전에는 이제 그 Y자 골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크면 윗가슴이 되게 도드라지기 때문에 Y자 골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100 명을 상담하면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Y자 골을 좋아하고 다른 분들은 다 I자 골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가슴 수술했다는 거를 누군가에게 노출하기 싫기 때문에 이제는 I자 골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내가 사이즈를 무작정 키워서 나 수술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셨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나는 원래 자연산이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그럼 가져가야 될 것이냐. '나에게 맞는 사이즈는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을 봤을 때 팔의 길이라든지 어깨폭, 골반의 둘레, 가슴 둘레 이런 것들을 다 따진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엄마 몸에서 태어났을 때 큰 가슴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가슴까지가 정상이고 좀 자연스러울까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가슴 수술을 거의 매일 하시면서 그 사람 여성 몸을 이제 평가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이런 판단을 내려주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전 비욘디 채널에서 한 2번 정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3D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좀 더 섬세하게 그 분석이 됩니다. 제가 다음 세션에서는 3D 시뮬레이션이 어디까지 왔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는 세세하게 이제 가슴이 이제 동그라미가 있으면 안쪽, 바깥쪽, 아래쪽, 위쪽 각도까지 분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한 15 도에서 16도 정도로 이 쇄골뼈에서 내려오는데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 한 21 도에서 22 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슴이 커지니까 올라오겠죠 당연히. 이러한 각도까지 예측이 되고 수술 후에도 어떤 각도가 될 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흉곽의 그 커브에 맞춰서 각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나 사이즈나 거리 이런 거를 다 섬세하게 분석을 해서 디자인을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해결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아까 구형구축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피막 절제를 부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체를 다 떼낼 거냐? 아니면 그 보형물은 뭐 어디 해서 그걸 쓰고 내가 예전에는 이중평면이 있었는데 이중평면을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근막이나 유선화로 쓸 건지 사이즈를 줄일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좋고 피막을 다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병원 다르고 저 병원 다르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막 제거의 양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선 다행히 이 스터디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미국 의사 선생님 두 분이 패트리시아 맥과이어 선생님이랑
캐롤라인 크리스만 선생님이라는 그 여성 두 분이 이거에 대한 대규모 스터디를 진행하셔서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전체 절제, 부분 절제 아니면 보형물만 교체했을 때 우선 그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제 저도 재수술을 해 보면서 피막 자체가 좀 그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석회화가 많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너무 두껍다든지 아니면 촉감 자체가 너무 딱딱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제거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우선은 그 스터디에서는 나온 결론은 어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고 위치 이상 아까 옆빠짐이나 밑빠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그 만두피를 피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피막을 다시 꼬매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지 수선하듯이 그 길어진 피막을 잘라 가지고 봉합을 다시 해 줘서 밑선이라든지 바깥쪽 선을 재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이즈가 커서 위치 이상이 있었다면 보형물을 조금 더 작고 안전한 보형물로 교체하는 게 좋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밑빠짐이 굉장히 많으셔서 타 병원에서 2번 수술을 진행하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층을 바꾸고 보형물 사이즈를 작게 바꾸고 밑선 같은 경우에 지금 흉터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흉터를 도려내고 밑선을 새롭게 리세팅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이제 더블 버블의 전형적인 모양이신데 이전에 이제 밑선이랑 이제 새로운 밑선 이런 거를 좀 다시 재설정을 해서 레이어도 바꾸고 층도 바꾸고 재수를 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사진이 도용이 많아서 이렇게 좀 로고가 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형물 파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RI나 초음파를 보고 그다음에 그 파열이 있다면 겨절로도 뭐 수술은 가능하고 밑선 절개로도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밑선을 좀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예, 왜냐면 아래쪽까지 좀 섬세하게 좀 닦아내고 하려면 밑선 절개가 좀 더 접근 자체가 쉽기 때문에 밑선 절개를 추천드리고 피막 정리를 어느 정도 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열어봐서 피막이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너무 두껍다 할 경우에 좀 떼내는 편이고 얇고 뭐 건강하고 프레시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하면 제거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보형물을 뭘로 선택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형물의 형태 그러니까 비대칭이 좀 심했다 할 경우에는 비대칭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걸 좋고 그다음에 젤의 점성이랄지 표면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도 결정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진 가슴은 그 평가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뭐 유방 거상에 대해서는 크게 뭐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처짐 정도로 우선은 그러니까 수술하시는 분이 처짐 결정을 하고 보형물만 교체할 건지 아니면 거상을 동반할 건지 이런 거를 같이 따져서 흉터는 최소한만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흉터에 대해서 크게 다들 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가슴을 올려주면 됐지 왜 굳이 뭐 흉터까지 신경 써야 돼?"라고 했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다 뭐 개복해서 맹장 수술을 하고 충수 돌기염 수술을 하고 뭐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복강경으로 하고 뭐 내시경하고 하기 때문에 좀 세상이 좀 그렇게 비침습적이고 흉터가 적게 남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수술도 웬만하면 흉터 자체의 길이도 줄이고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형물 제거를 원한다면 단순히 제거를 할 수 있고 제거하고 나면 가슴 자체가 처지기 때문에 거상을 동반해야 될 수 있고 아니면 지방 이식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BII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보형물 넣고 났더니 뭔가 내가 치매가 좀 있어졌고 왠지 내가 만성 피로가 있고 관절통이고 탈모가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많다 해서 FDA에서도 우선은 이게 질병 카테고리에는 넣기는 애매하지만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계속 지금 현재도 조사 중이고 하지만 작년에도 또 이거에 대한 논문이 또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패트리시아 선생님하고 캐롤라인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도 논문이 나왔는데 다행인 건 뭐 이제 BII 증상을 내가 호소하고 그다음에 보형물 제거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또 증상이 개선된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우선은 뭐 BII가 있다면 보형물 한번 제거해 보는 것도 뭐 추천을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BII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세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피막 절제를 할지 말지 또 있는데
그 미국의 뭐 트위터 X죠.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거 이제 통으로 왕만두처럼 통으로 도려내서 제거하는 걸 엠블록 이제 제거라고 합니다. 엠블록 제거인데 엠블록 제거를 막 라이브로도 하고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셔 가지고 꼭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뭔가 공포감을 좀 조성하신 스님들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진짜 다 제거해야 되나 보다.' 저도 막 설득이 됐었는데 다행인 건 인제 이거에 대한 또 스터디가 있었는데 엠블록으로 굳이 할 필요 없고 피막을 뭐 제거를 하든 안 하든 증상의 감소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지금 통계 스터디상 나온 겁니다. 그리고 BIALCL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아시아인에서는 굉장히 희귀하고 보통 이제 조기에 발견할 경우에 피막 제거만을 해도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절제술, 엠블락은 굳이 다 할 필요는 없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메인으로 막 홍보하고 공포감을 조성했던 선생님도 요즘은 좀 약간 좀 덜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슴 재수술을 결심하게 되는 5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초기에 혈종 아니면 물이 찬다든지 감염, 그다음에 모양 변형, 그다음에 위치가 양쪽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보형물이 파열됐다든지 위치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사이즈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 했을 때에도 가슴을 재수술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가슴 재수술은 실패가 아니라 내가 이제 노화가 되거나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가끔 변화를 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슴 수술했는데 이상 신호가 있다면 수술했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초음파 검사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봐 주셨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좀 더 뭐 깊이 재수술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가슴 성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성형외과 중심 라이언 성형외과 원장 최상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